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푹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가지 언니입니다. 자, 오늘도 가지 언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가지 언니가 궁금한 언니들은 저희 지난주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오시고요. 네, 이번 주에도 득보영화와 함께 합동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시작할 때 무슨 얘기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 얘기할 때는 추천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콘텐츠들을 얘기하는 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러브 라이즈 블리딩. 아, 그거 되게 핫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영화가 개봉했다는 건 알았어. 근데 그 영화의 줄거리도 몰랐고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놓치고 있었는데 도파민 막 돈다는데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아, 영화가. 저도 놓쳤어요. 아, 그래요? 보려다가. 아직 개봉은 하고 있어요. 그쵸. 아직 상영관에서 상영은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곧 OTT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줄거리 자체도 되게 특이하고 감독도 여성, 여기서는 뭐 MG 감독이라고 내세우던데 그리고 A24에서 제작을 하는 영화예요. 믿고 보는. 네. 그래서 애올 이후로 이렇게 좀 특이한 스토리의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봐서 그것 때문에 되게 반가웠어. 그러니까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겠지 했는데 한 번 또 변주. 이렇게 흘러가겠지 했는데 또 변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되게 섹시해요. 영화가. 레즈비언들 나오는 영화 맞죠? 프롤로그 오프닝에서 보여주는 그 둘의 그 약간 그 관능적인 어떤 관계의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되게 섹시하게 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한번 극장에서 보셔도 괜찮겠지만 이미 이제 방송에 나갈 때쯤에 다 내렸을 거기 때문에 OTT로 나오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A24에서 생각났는데 8월 28일 날 A24에서 작년에 개봉했었던 애프터선이라는 영화가 재개봉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득보영화에서 다루면서 너무 저희 다 좋아했던 영화여가지고 재개봉하면 꼭 극장에서 다시 봐야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적어놔야겠다, 애프터선. 너무너무 지금 말씀하신 러브라이즈 블리딩이랑은 굉장히 다른 결의 작품이긴 한데 정말 심금을 울리는 영화라서 오열을 네, 그쵸. 저희 냈다. 가지 언니도 보셨겠네요, 그러면? 애프터선 보시고 저희 득보영화 애프터선 같이 들어주세요. 가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좋다. 네. 저는 두 분이 일단 영화를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는 요즘 핫한 콘텐츠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굿 파트너라는 영화입니다. 못 봤어요. SBS에서 하고 있는데 드라마? 네. 지금 한 6회째인가 하다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한 3주 정도 결방이고요. 이제 곧 다시 시작하죠. 네, 이제 녹음을 기점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을 때 딱 끊어서 정말 화가 난 상태지만 내가 이걸 왜 기억하나 했더니 맞아. 장나라 배우의 되게 오랜만에 방송 출연작이어가지고 그래서 기억을 했구나. 뭐 어떤 게 되게 소고 포인트예요? 이 드라마는? 일단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장나라가. 네.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인의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한데. 네, 단순하지만 아주 스토리가 흡입력이 있습니다. 네, 이 작가님이 실제로 이혼 전문 변호사 출신이시고 유키즈 언더블럭에도 나오셨던. 진짜? 그 책도 몇 권 내셨는데 제가 이 작가님 책을 다 읽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읽었어? 근데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봤던 사례들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매 에피소드마다 약간 미니 시리즈처럼 이렇게 에피소드가 다르게 나와요. 그리고 큰 줄거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나라라는 거기서 연기하는 캐릭터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혼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는 그 과정이 가장 큰 얘기고 그 안에 아주 작은 얘기들은 그 이혼하려 온 많은 의뢰인들의 사연들이 또 공감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아니 남지현 배우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작은 아씨들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작가님은 이 드라마가 첫 드라마인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도 이렇게 재밌게 그 전부터 만화나 뭐 글이나 이런 것들 계속 최유나 변호사님
일 거예요. 아, 성함이. 그래요?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커리어를 작가로 틀어서. 요즘에는 우와. 이 작가님들이 이런 전문직이셨던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들이 좀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굿 파트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뭘 봐야 되나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볼만한 거 다 봤거든요. 근데 굿 파트너 제가 꼭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198화. 저희 이제 2화만 더하면 200화예요. 대박. 네, 오늘은 가지 언니가 추천한 또 선정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네. 아주 핫한. 또 마침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 1을 예전에 팟캐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영화를 또 선정을 하게 되셨는지. 이건 역시 일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추천을 했고요. 원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요 근래.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극장 가기가 귀찮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인사이드 아웃을 되게 좋아한다고 느낀 게 인사이드 아웃은 개봉하자마자 일정이 언제가 되는지 해서 바로 예약을 하고 바로 극장을 가서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이 영화 진짜 좋아하는구나 해서 영화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할 것들이 또 많고 또 여기에 추가된 감정들 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핵심 감정인 불안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영화를 선정했습니다. 야, 인사이드 아웃 2 아마 보름님도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봤을 것 같은데? 네. 하는 생각이 드네.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가서 네. 더빙을 봤죠. 네, 더빙을 먼저 보고 그리고 방송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자막으로 된 거를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영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대를 네네. 많이 하셨구나. 많이 한 것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 픽사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사실 소울이라서 네. 인사이드 아웃은 사실 1부터 약간 불편한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지도 않기는 했지만 그래도 2니까 그거보다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메시지가 크게 변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연장선으로 다시 보기에는 좋았지만 막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참 좋아하더라고요. 저 궁금한데 혹시 원에서 불편했다고 느꼈던 지점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주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라일리가? 아니 감정들이? 아니, 감정들의 캐릭터화한 것도 그렇고 라일린의 가족도 일단 백인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주인공인 게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의인화된 아이들도 보면은 슬픔이 보면 약간 정영돈 아저씨 같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이는 눈물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눈물을 형상화했는데 약간 그게 사실 편견을 되게 강화시키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슬픈 사람은 그렇게 안경 끼고 뚱뚱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라일리 그 기쁨이 보면은 되게 막 마르고 막 빼빼 마르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에. 그래서 막 뭐 저렇게 활발한 애들은 무조건 말라야 되나 그런 느낌들도 좀 있어서 사실 불편한 지점이 없지 않았다. 정형화된 어떤 캐릭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들 디즈니에서 되게 많이 타파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다양성 파트가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직 문화 안에. 근데 그런 거를 고민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거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근데 픽사 이번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녹인 것들이 그래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라일리가 캠프에 갔을 때 캠프 전경을 보면은 장애인이 있거나 맞아. 혹은 친구들도 동양인 계열의 친구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녹였다고는 하더라고요.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봤어요. 그런 지점들은 그래도 2에서는 좀 더 고민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 동양이잖아요. 그 친구 한 명 그 흑인 친구고. 근데 동양의 친구를 만났을 때 쟤랑 엮이면은 안 되는데 이런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까칠이의 대사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저 사람들이 저런 주류 백인 중산층들이 바라보는 동양인들의 이미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깔라면 깔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불편해할 필요가 있나라고 볼 수 있는 또 지점이기도 하고 영화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네. 저는 인사이드 아웃 1을 워낙 재밌게 봐가지고 1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개봉하자마자 갔어요. 하자마자 극장으로 달려가서 봤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었어. 하나는 그래도 잘 만들었네? 2 잘 만들었다. 왜냐면 1보다 2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과 하나는 와 근데 1을 뛰어넘는 2가 나오긴 진짜 힘든 그쵸. 게 맞구나. 네, 왜냐면 1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건 결국엔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캐릭터화해서 맞아요. 이야기를 풀어갔다는 건데 여기서 사실 어떻게 더 창의적인 감정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사실 1보다 더 뛰어넘는 창의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는 어려울 건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2도 괜찮았다. 의 감정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그리고 극장에서 볼만했다. 다만 여튼 좀 스토리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캐릭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괜찮았다. 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비슷하게 느낀 게 1에서의 놀라움은 저렇게 감정들을 의인화시켜가지고 그렇죠. 너무 놀랍다라고 했는데 이 2에서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맞아요. 추가된 감정들의 네, 키워드를 그걸 잘 그래서, 잡았어. 네, 그 부분을 좀 높이 샀던. 네. 그것도 그건데 그 뇌에서 일어나는 처리되는 과정들 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재밌게 그려진 게 1편에서도 되게 놀라웠는데 예를 들어서 장기 기억 보관소로 가는 과정, 단기 기억에서 삭제되는 과정들. 이번에는 신념이라는 게 굉장히 맞아. 너무 좋았어. 그리고 1편에서는 그 꿈꿀 때 그런 영화 촬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창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약간씩 등장을 해서 잠 못 들게 고라니가 맞아. 그리고 막 시나리오 쓰고 그게 너무 귀엽면서도 실제로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도 1이 더 좋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지만 관객은 2가 훨씬 많이 들었어요. 2배. 2배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 1이 국내에서 497만 명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근데 2024년에 개봉한 2는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거의 900만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이드 아웃 1이 언제 개봉했었죠? 2015년. 15년이요? 네. 제가 그때 애가 없었거든요. 그때 저처럼 혼자 보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애를 낳고 생겨서 같이 내려가가지고 보면은 아이 관객이 늘었다. 결국에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사춘기인 자녀분들이랑 같이 봤다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저도 갔는데 다 가족이더라고요. 네. 이 지금 이거 개봉했던 시점에 텐트폴 영화들 보면은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이 그 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기 되게 즐거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근데 또 흥미로웠던 거는 제 친한 지인의 이제 자녀분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영화를 같이 보니까 자녀분이 약간 부끄러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릿속을 낱낱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잘 그렸다는 얘기네. 네, 10대 사춘기 친구들이 보기에는 너무 조금 남사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피드백을 발가벗겨진 느낌이었나 보네. 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카메라를 돌린 느낌. 그래. 근데 저는 반대. 나이 들고 이제 저는 사춘기가 아니라 이제 40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작년에 좀 힘들고 번아웃이 왔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미쳐갔던 과정이 고스란히 저는 또 담겨서 그쵸. 예, 그래서 사춘기 때도 물론 그런 격변을 겪을 수는 있지만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런 모든 한 번씩 오는 터닝 포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잘 잡아낸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어른들, 저 같은 어른들도 공감이 됐다. 저 한국 사회의 관객들이 이 불안이라는 키워드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인삼들이 공감하지 않을 수 없죠. 인삼이 많잖아. 또 우리나라는. 그치. 그런 이유가 컸고 역시나 인사이드 아웃 1이 물론 극장에서는 뭐 5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들었다고 하지만 OTT로도 많이 뿌려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2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높아졌고 제 주변에서도 다 개봉하는 날짜만 기다렸어요. 보러 가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보는 관객도 늘고 그리고 딱 계절도 좋았잖아요. 극장에서 딱 보기 좋은 계절이기도 맞아요. 했고 그리고 보름님처럼 이제 미혼일 때 혼자 봤던 영화를 나의 아이와 함께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독과 영화에 대한 소개를 그러면 좀 이어가 볼까요? 일단은 감독은 원에서 연출을 맡았던 감독이랑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원은 피트 닥터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인사이드 아웃 원이 잘 됐잖아요. 네. 승진을 하신 거죠. 네, CEO로 승진하셨대요. 네, 무려 대표가 돼버렸구나. 네, 그 승진을 하셔가지고 켈시만 감독이라는 분이 2를 연출을 하셨고요. 굿 다이노라는 그쪽의 스토리를 좀 맡으셨던 것 같고 감독은 이번에 첫 연출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을 보면은 원에서 했던 이 피트 닥터 감독도 사춘기 자신의 자녀를 보고서 제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거기서 이제 그 스토리를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의 이 감독 역시 켈시만 감독 역시 그걸 모티브로 그대로 삼아서 자신의 자녀인 사춘기 자녀를 관찰하고 또 라일리 뭔가 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살에서 16살의 그 여자 학생들을 모아서 예, 이런 스토리 어때? 뭐 현실성 있는 것 같아? 혹은 넌 어떤 게 궁금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캐릭터를 되게 입체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독이 역시 그래도 굉장히 이번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 쓰였겠죠. 원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행히 그중에서도 어쨌든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청소년에게 가장 잘 맞겠다 싶어서 그 키워드를 잡았다고 하고요. 잘 잡았어. 네, 굉장히 잘 잡았고, 그리고 그 10대 소녀들한테 질문을 막 받았다 그랬잖아요. 라일리 뭐 그런 네, 팀한테. 네. 거기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감정들이 평소엔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혹은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를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추억 감정들이 자는 침실도 일부러 만들어서 자고 일어나는 것들도 좀 연출을 했고 추억 할머니가 그래서 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억 할머니도 또 다른 감정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 세대의 감정일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감독이 3에 대한 약간 욕심도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게 아직 할 얘기가 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2에서 원래 꿈을 거리는 땅이라는 맞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부분을 살리려고 했는데 너무 스토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땅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꼭 해야지 하고서는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나. 다 그래, 다.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고민만 하고 실행을 안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땅인데 중요한 건 이 땅은 계속 건설 중이에요. 완성이 안 되고. 약간 그런 내용도 나중에는 넣고 싶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가 나와도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거 나오면 이제 나태지옥 무서워하는 대한민국 사람들 다 공감한다고. 다 보러 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일단은 2의 내용은 라일리의 사춘기를 주로 담고 있고요. 1에 나왔던 5가지 감정 5가지 왔죠? 맞아요. 네, 5가지 감정들에서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4가지 감정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자충우돌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원을 보셨던 분들은 2를 다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해요. 그렇죠. 네. 관객이 2배면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감정 컨트롤 본부가 주된 이제 이야기의 공간으로 나오죠. 그쵸. 그렇죠, 공간으로 그렇죠.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감정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벌어진 이야기들인 건데 네. 이 감정 컨트롤 본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라일리. 라일리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1편과는 2편이 어떤 점에서 좀 달라졌는지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인물들 그 설명을 보름님이 직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컨트롤 타워의 리더는 각각 머릿속에 있는 감정들 중에서 누가 맞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1편에서 보시면 라일리 엄마의 감정은 슬픔이. 맞네. 근데 저는 그것도 약간 전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버럭이. 그렇죠. 사실 남자들이 화를 잘 낸다라고 하는 것도 전형적이잖아요. 엄마가 슬픈 것도 전형적이고. 그렇지. 아무튼 그런 컨트롤 타워의 리더 역할이었고 라일리의 컨트롤 타워의 리더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이가 모든 것을 약간 주도를 하는 것에서 1편에서 에피소드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2편에서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슬픔도 기쁨과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슬픔이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 한다라는 라일리의 깨달음 뒤에서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컨트롤 타워가 막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꽝 부서지면서 공사 인부들이 쳐들어오면서 시작하는데 이거 근데 심리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그래서 감정의 뭐 레킹볼? 맞아요. 네, 레킹볼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걔네들이 만지고 있던 그런 컨트롤 타워 버튼 있죠. 게임기 같은 거. 그것도 다 뭐 바꿔지죠. 리폼에 리폼.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라일리가 그 전까지는 사춘기 전이잖아요. 근데 11살도 사실 사춘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살과 진짜 사춘기가 조금 다른 지점은 11살은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도 가족들도 소중하긴 하지만 친구의 그런 중거 집단이 이 친구한테 기준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서 라일리가 집을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이 좀 있었다면 이제는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 어떤 외부 환경에 반응을 하게 되는 사춘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이게 되면서 이 컨트롤 타워에 새로 등장하는 다른 캐릭터들 중에 불안이라는 친구가 리더를 얼떨결에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유배당하죠. 원래 그 컨트롤 타워를 차지했었던 기쁨이, 슬픔이, 소심이, 까칠이, 버럭이는 정말 말 그대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내보내지죠? 네. 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명의 친구들, 그리고 숨어져 있는 추억 할머니는 좀 그 구석에 있고요. 이 4명의 친구들이 미래지향적인 라일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되게 기억에 확 각인이 됐던 게 그거였어. 그 컨트롤 타워에서 그 컨트롤 버튼들이 새로 다 이제 세팅이 되잖아요. 그때 되게 빨갛게 그 경고하는 되게 사춘기. 근데 제가 말했죠. 극장에 대부분 그 아이들이랑 같이 보러 왔다고. 근데 엄마들 다 웃는 거야. 거기서 옆에서 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걸 겪고 있는 엄마들. 그래서 거기에서 다들 되게 공감하면서 보고 살짝 눌러도 급발진하고 감정 살짝 눌러도 이제 유독 엄마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네, 되게 많이 공감하면서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이제 1편에서 보면서 정이 들었던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들은 영화의 이제 초반 좀 지나서는 이제 내보내져 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어떤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정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고 이 본부의 메인 감정은 불안이가 돼버린 거고 그렇죠. 그 옆에 불어비가 또 딸랑딸랑 네, 불어비가 딸랑딸랑 따르고 당황이, 따분이 이렇게 내 캐릭터가 주된 또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억 할머니는 잠깐 나오고요. 한 번 나왔었나?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나? 네. 저는 그 따분이 캐릭터가 너무 재밌었던 게요. 제가 더빙으로 봤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막으로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불어를 할 줄 아는 영어, 그러니까 프랑스 출신의 영어를 쓰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은니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저도 그 따분이라고 했을 때 뭐 볼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가지고 찾아봤는데 프랑스어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계속 기쁨이가 물어보고 어떻게 읽는 거야? 따봉이? 따봉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자막으로는. 그래서 약간 영어 쓰는 게 어색한데 하면서 잘 들어봤더니 울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프랑스 사람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프랑스어더라고요. 성우도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너무 추구한 2편이었네. 맞네. 그런 걸 너무 잘 살려서 이게 추억 할머니. 그쵸. 추억 할머니는 우리가 추억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 메모리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노스텔지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깊은 뜻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그치. 그치. 그리워하는 약간 마음, 추억이 메모리가 아니고 좀 더 깊은 감정인 거죠. 이게. 어. 그래서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야기가 되게 좀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는데, 근데 저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사춘기를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자의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편을 보면서 언니들이 가장 끌렸던 감정? 저는 일단 의심의 여지 없이 일단 불안이. 근데 생긴 게 너무 짜증나게 생겼어. 진짜 미안해요. 불안이 빠들 미안해요. 나는 그래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불안이라는 감정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안이라는 게 없으면은 사람이 발전적이진 못하거든요. 맞아.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불안한 시기가 언제냐면, 라일리도 더 잘하고 싶을 때 불안이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성장하고 싶거나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땐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불안이가 등장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부정적으로 보면은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약간 못생기게 그려가지고 그 아이를 좀 처음에는 좀 쟤 뭐야 빌런이야?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으로 맞아. 보다가 걔 나중에 보면은 눈물 흘릴 때 되게 딱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쟤도 저 쓸데없는 애가 아니고 꼭 부정적인 애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쁘게 그려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더 저는 뭔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느낌?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저도 불안이한테 끌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그거 아세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실수 안 하는 거? 그렇죠. 네. 파워 제이니까요. 보셨잖아요. 시나리오 막 몇백 개씩 그리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을 되게 왜 그렇게 살아 피곤하게 라고 생각하고 좀 안쓰럽게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두 분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따가 사춘기 그 메인 감정 불안으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불안이한테 되게 매력을 느꼈었고, 이 캐릭터 정말 잘 설정했고, 그리고 이 편을 본 많은 관객들이 불안이한테 되게 많이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불안이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비슷하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불안이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굿즈는 슬픔이를 샀어요. 그렇지. 미안하지만 불안한 외모를 이겨내지 못하겠더라. 나 얼빵가 봐. 결국엔 왁구다. 정영돈을 닮았지만 슬픔이가 더 귀엽다. 어떠셨어요, 보름님은? 어떤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당황이를 보고 빙봉이 환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빙봉.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빙봉 죽은 거 아닌데 당황이로 돌아왔는데. 맞아, 나도 빙봉 생각했었어.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슬픔이를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도 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당황이가. 그리고 그 시기에는, 사춘기 시기에는 정말 많이 느끼는 감정이 당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잘 캐치했다. 그런 생각이. 그것도 그런데 저는 그 따분이가 사르카즘이라고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사르카즘 협곡이 생기잖아요. 미안한 협곡. 근데 그거 너무 재밌게 표현한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감독님 밥 먹었어야 돼. 밥 먹었냐며. 밥 먹었냐며. 밥 먹었냐? 그 협곡을 지날 때 소리가 그 왜곡돼서 들리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 귀엽다. 근데 그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그리고 사춘기 때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니들은 몰라. 나만의 세계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 따분이가 많이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따분이가 되게 그런 약간 좀 자아가 비대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죠. 맞아요. 혹시 언니들 그러면 사춘기 때 가장 메인 감정이 뭐였어요? 이걸 보면서 또 생각 들지 않았어요? 저는 기쁨이요. 사춘기 때는 오히려. 어머나. 네. 근데 안 됐겠다. 제가 왜 기쁨? 맨날 텐션 하이에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맨날 기쁨이 보면서 조이코 패스라고 그러거든요. 조이코 패스. 아니, 최종 빌런은 나는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네. 근데 왜냐면 전 기쁨이의 뭐에 제가 그 청소년기에 어떤 게 공감됐냐면 회피하는 거.
슬픔,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직면하지 않았던 점에서 왜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사춘기를 안 겪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나는 착하게 잘 지낸 것 같아 생각을 했는데 그게 회피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회피를 하면은 결국에는 크게 오는 게 맞아요. 빰 터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춘기 때는 예, 너무 기쁨이처럼 예, 행복하고 회피만 하고 살다가 뒤에 이제 나중에 크게 왔다. 근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기쁨이가 메인 감정이 돼서 회피하려고 하는 많죠. 그냥 그 좋은 감정으로 다 ENFP들이 많죠.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그거를 직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 그 좀 직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 네. 그래서 근데 그걸 직면하고 나니까 그때 우울이 확 오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감추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라일리처럼 어릴 때 팍 터트렸어야 됐는데 네, 계속 기쁨이가 메인 감정이었던 거야. 근데 저는 사춘기 시절은 사실 약간 따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니컬하고 되게 자아비대하고. 되게 시크했구나. 그때 막 인디밴드 이런 거 좋아하고 옛날에 락밴드 음악 듣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뭐 저런 뭐 G.O.D나 좋아하는 것들. 와 근데 진짜 따분이네. 그러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 G.O.D 좋아하냐? 저도 원래 팬티업 출신인데 나중에 이제 밴드를 알게 되면서 아유 저런 빠순이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한 수 아래 것들. 듣는 빠순이 기분 나쁘거든요. 저는 당황이었거든요. 저의 메인 감정 당황이었어요.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어릴 때.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진짜 약간 부럽과 당황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자아를 이렇게 지배하지 않았나. 제가 생리대도 못 샀어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맨날 동생한테 야 돈 주면서 야 네가 사와. 그게 부끄러워서. 네, 그게 왜 그렇게 저 그래서 제가 20대 때 만든 첫 단편 영화의 제목이 솔직히 창피해라는 단편 영화였는데 생리대를 못 사서 되게 부끄러워하던 여학생의 그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였거든요. 네. 어디 뭐 수상도 못했지만 그래서 되게 여기서 당황이를 보면서 당황이가 메인 감정인 그런 사춘기의 학생들도 되게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죠. 그 버스에서 벨 못 누르면은 저 이번에 내려요. 이거 못해. 이거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그리고 그거 알지? 집에서 맨날 뭐 중국집에 뭐 주문시켜라 하면 나 전화 못 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야. 전 아직도 그래요. 그래? 폴포비아가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있어요, 부모님? 네, 저도 좀 있어요. 그게 뭔가 울렁거려, 마음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를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사소한 거지만 내가 이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 근데 그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면 되잖아요. 난 이것도 부끄럽다. 그래서 그냥 일단 가. 내 문 닫았어? 딴 데 가. 약간 이런 스타일. 저도 그래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되게 반갑다. 하지만 생리대는 샀다. 그게 왜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라일리 친구들 중에서 동양인 친구였나? 네. 그 친구는 까칠인가 소심인가가 소심이었어요. 메인이었던 것 같아. 그쵸? 소심이었나 보다. 소심이가 메인인. 그것도 약간 전형적이죠. 그쵸. 동양인 쪽. 동양인들 좀 소심하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동양인은 근데 버럭이가 많은데, 사실은. 생각보다. 맞아. 근데. 이 이야기가 라일리가 이제 13살이 되고 절친도 생겼고 좋아하는 운동도 생겼고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운동하면서 하키 캠프에 또 참여하게 되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하키 캠프가 어떤 고등학교에서 열렸던 하키 네, 캠프였죠. 맞아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래서 그 고등학교의 그 하키 선수단의 감독이 라일리의 경기력을 보고 한번 캠프에 참여해봐 해가지고 명함을 주고 갔는데 이제 라일리는 이거 되게 좋은 기회일 거야 라고 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고 참여하게 되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게 된 거죠. 친한 친구 둘이랑. 그래서 우리 이 캠프에서 잘만 하면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하키단에 들어가서 되게 영예롭게 뭔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어 막 이런 희망이 부풀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 이 두 친구는 이미 갈 학교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서운한 거야 라일리는. 근데 알죠? 그때는 약간 쿨병 걸려있는 거. 이거 내가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막 슬픈 거 슬프다고 드러내는 게 찌질해 보이닐까봐 싫은 거예요. 그래서 라일리가 슬픈 이거 누르려고 하는데 기쁨이 참으라고. 지금 안 된다고. 맞아.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고 하키 캠프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존경했던 선배, 이미 그 하키단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배, 고등학교 선배인 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벨의 무리들도 만나게 되고, 라일리가 잘 보이고 싶어서 선배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 그리고 하키단에도 들어가고 싶으니까 또 고등학교는 그러면 그 감독한테 잘 보여야지 또 들어갈 수 있고, 막 이런 되게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라일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을 하면서 불안이 메인 감정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막 세워줄 수 있는 불안이 메인 감정이 되는 거야. 근데 또 해결이 돼. 앞에 몇 순간들은 해결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불안에 의해서 움직이는 라일리의 모습이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영화의 거의 한 중후반까지도. 맞아요. 이때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모습들을 좀 하나씩 꼽아볼까요? 일단 저는 벨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첫 장면이요. 왜냐면 벨이 너 얘기 들었어. 너 미시간에서 왔다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미네소타에서 왔잖아요. 라일라는. 근데 그걸 말을 못해. 나 이거 이해된다니까? 왠지 지적하는 것처럼 될까봐. 네, 근데 거기서부터 라일리는 일단 나의 본을 숨긴 거잖아. 그렇지. 왜 본 자체를 숨긴 잃은 거야. 거예요. 정체성. 네, 왜 말을 못해? 맙소사. 왜 미시간이라고? 왜 미네소타라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저는 라일리는 꼬였다. 예, 꼬인 거죠. 그게 꼬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미 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네. 예. 그래서 저는 그 첫 장면이 딱 그냥 시발점이 아니었나. 예. 거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첫 단추부터 잘못 깼다. 그쵸. 그것도 그렇고 저는 불안이 지배했을 때 얘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고. 근데 그때 대사가 뭐가 있냐면 이제 더 이상 하키는 놀이가 아니야. 스포츠야. 맞아요. 이겨야만 되는 스포츠야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이 친구한테는 되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대하다 보면 이게 질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안이 지배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게 너무 현실적이어서 재밌었고 그 대사 보면서 4등이라는 영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네네. 더 이상 놀이로 대하지 못했을 때 이 친구가 겪는 그런 아픔 이런 것들. 그래서 저기서 저걸 컨트롤을 못하면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 부분에서 그거 생각났어요. 그거 있잖아요. 왜 지지자 불려 호지자? 그래서 왜 아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못 이긴다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포인트에서도 라일리 그 포인트에서 느낀 게 이 말인데, 사람이 원래 내가 본투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불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을 더 이길 수가 없는 건데 이때의 감정들, 원래 느껴야 되는 그 감정들 있죠. 지금 느껴야 되는. 걔네들은 유배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애가 지배했을 때는 감정은 지금 현재인데 지금 현재의 것을 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린 감정들이 돼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되게 재밌게 했던 것도 얘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연히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특히 라일리는 그 미네소타가 원래 되게 겨울 빙판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라서 맞아. 스케이트 타면서 거기 출신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자유롭게 스케이트를 타고 지낸다 하더라고요. 성장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이 아이한테는 생활 스포츠였던 거예요.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라. 근데 불안이가 지배하는 순간 뭔가 경쟁이 돼버리고 엘리트 스포츠가 돼버리는 거죠. 이거 더 이상 나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질려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경지가 오는 순간이 정말 그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불안이 되는 상태에서 그걸 진짜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기쁨이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거기서 슬럼프 같은 것들도 좀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공황 오잖아 갑자기. 공황장애 오고. 그 공황 표현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숨막. 네. 그치. 네, 퇴장 당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면은 13살이면은 아직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근데 불안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애들을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본인이 이제 원래 즐겁게 시작했던 건데 넌 이걸로 성공해야 돼. 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막 심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일이 돼버리네. 맞아요. 그러면서 아예 그냥
그냥 유망주였는데 어느 순간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가 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그 선배들한테 비위 맞추는 거. 부러비가 옆에 와가지고. 근데 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나는 G.O.D를 좋아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혹은 동경하는 어떤 친구나 선배가 H.O.T야. 난 제키야. 그러면 제키 H.O.T 너무 좋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리고 어떤 영화가 되게 좋다고 해. 그러면 난 보지도 않았는데 본 척하고. 맞아. 그리고 난 잘 모르는 음악인데 되게 들은 척하고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리고 이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서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농담 같은 거 못 알아들었는데 웃고 근데 걔가 웃는 거 자체도 타이밍이 뭐가 안 맞아서 선배들이 가면서 쟤 왜 저렇게 웃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너는 좋아하는 락밴드가 누구야? 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얘는 사실 좋아하는 락밴드가 없어. 맞아. 없는데 억지로 막 그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선배들도 약간 꼰대 같은 게 맞아. 그런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또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하게 해. 그 분위기에서 나를 못 드러내게 하잖아.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근데 알죠. 이게 한번 내가 거짓말을 시작하거나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꼬이는 거. 그러니까 아마 라일리가 가진 진짜 매력을 여기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쪼그라드는 것을 선배들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불안이가 더 이제 극대화된 정말 날뛰죠. 진짜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들이 너무 되게 우리 학창 시절에도 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친구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친구들이랑도 더 멀어지잖아. 그렇죠. 나를 아는 친구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 그런 감정 묘사를 되게 잘한 거예요. 내가 이 무리에 되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원래 속해 있고 나를 잘 아는 무리들과는 척을 멀어져야 돼. 멀어져야 되는데 그 방식이 똑같다는 거지.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는 스포츠 때문에 자기 미래 때문에 이렇게 묘사됐지만 사실은 그 뭐 영화 우리들 같은 거 보면은 잘 나가는 친구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한 합중이 애들 다 그렇잖아요. 저희 그렇죠. 어렸을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런 감정이랑 사실 다른 게 없다고 봐요. 억지로 담배 피고 막. 억지로 담배 피고 침 뱉고 칼 씻고 의자나 같이 푹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도 자녀와 함께 보거나 했을 때 더 공감 가는 포인트가 많아서 좋아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발가벗겨진 느낌이 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었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 당연하죠. 거울 치료죠. 거울치 미러링.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쁜 애 옆에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영화의 줄거리가 이렇게 이제 하키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열심히 감독 눈에 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러니까 감독과 선배 무리의 눈에 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랄레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유배당한 감정들이 어떻게 다시 찾아오는 감정 컨트롤 본부로 찾아오게 되는지의 과정이 그 뒤에 쭉 이어지거든요.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외부 상황에서는 라일리와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거든요. 맞아요. 불안이랑 같이 있는 그룹과 그리고 기쁨이랑 같이 있는 그 그룹과. 맞아요. 그래서 얘기가 좀 층위가 있어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교차로 보여지면서 더 흥미를 끌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은 기쁨이를 비롯해서 기존의 감정들을 다 몰아내고 불안이를 주축으로 라일리의 새로운 자아를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 지가 뭔데 자아를 지가 뭔데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자아를 막 만들려고 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 불안이가 성공시킨 계획들 그걸 이제 갖다 놓으면은 그 구슬들 그 구슬들을 지하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되죠? 신념 창고? 신념 창고. 거기다가 구슬을 딱 내려놓으면 그 구슬들이 씨앗이 돼서 어떤 신경회로 같은 게 올라오죠. 무슨 악마의 씨처럼 자라더라고요. 되게 막 진짜 무슨 용의 불처럼 막 이렇게 막 자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나는 여기서 좀 눈물이 뚝 하고 한번 떨어졌어. 여기서 그 신념이 만들어낸 새로운 자아. 새로운 부족한 사람이야. 맞아. 그 자아가 완성되자마자 라일리의 목소리로 I'm not good enoug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이를 주축으로 만들어낸 자는 결국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난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야. 가 된 거예요. 이 설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미래지향적이 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나? 현재에 만족하며 살 수 있나?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로 생각됐고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된 뒤에 그 뒤에 것도 참 좋았던 게 이 친구가 그 I'm not good enough라는 신념이 사라지고 난 뒤에 갑자기 손잡이에 있는 이 촉감을 느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미래만 보고 달리다가 비로소 공항이 싹 없어진 시간에 내가 잡고 있는 거, 따스한 햇살, 하키 소리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엔딩과도 똑같은 우리들이 아니라 벌새 엔딩과도 똑같은 느낌이다. 그쵸. 네네. 그래서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절대 볼 수 없다라는 거를 알게 해줘서 저는 되게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유배당한 감정들은 다 현재 진행형인 감정들이잖아요. 지금 화난 거고, 지금 기쁜 거고, 지금 슬픈 건데 맞아. 걔네들이 지금 없는 상태고 다 미래지향적인 친구들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가 자체가 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였잖아요. 원래 신념이. 근데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로 바뀌었을 때는 다 남의 평가로 맞아요. 형성이 돼요. 맞아요. 자기 평가가 아니라. 맞아요. 네. 그래서 더 그 신념을, 그러니까 불안이 만들어내는 신념을 진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은 계속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부족하고. 예. 근데 내 스스로가 만족이 안 되면 자꾸 밖에서 찾으라고 그러는데 밖에서는 더 없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왜냐면 항상 나보다 뛰어난 사람만 보일 거고 지금 당장은 벨 선배가 막 더 멋있어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맞아요. 난 벨처럼 돼야 돼. 그렇게 될 거야. 불업이가 또 옆에서 계속 그렇지. 간신짓 하고 있고 간신지가 예뻐가지고 광인처럼 막눈광.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계속 선망을 위로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설정을 근데 또 잘했던 게 기쁨이가 메인이었던 그 라일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였는데 진짜 내가 부족할 수도 있지가 돼야지. 그렇지. 난 맞아요. 부족한 사람이야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춘기 때 잘 겪어나가야 된다는 그 자체를, 그러니까 넌 부족한 수 있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럴 법한 이야기와 캐릭터여서 너무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사춘기 시절 이전에는 그렇게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집단 문화도 이르기 전이고 근데 맞아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남의 시선에 엄청나게 의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그 친구들 집단, 아까 맞아.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또 어울리고 싶으면 걔네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런 진짜.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사춘기 때 딱 사춘기가 한 15, 16 이쯤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을, 그전에는 그냥 우리 집이 최고, 예를 들면 뭐 비교 대상군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지.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그 사춘기가 되는 순간부터 왜 나는 퓨마가 아닌 퍼마를 입고 있지? 왜 그런 식의 이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쵸. 여기서 이제 불업이라는 감정이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황이도 생겨나고 그리고 불안이 생겨나면서 내가 이들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여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더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쵸.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라일리가. 그래서 이 과정을 너무 잘 보여줬고, 그 사춘기 시절에 항상 애들이 맨날 거울 앞에서 맨날 머리 만지고 있고 화장하고 있고 근데 우리 늘 얘기하죠. 야, 예뻐. 너희 때는 그거 안 해도 너무 예뻐. 맨 얼굴이 제일 예뻐. 예쁠 나이야. 근데 아이들은 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로서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이 시기에 새로 생겨난 자아가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자아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정이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전 재밌었던 게 엄마가 사춘기 띠용띠용 울릴 때였나? 그때 불안이가 잠깐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엄마의 머릿속에서. 근데 엄마 머릿속에는 이 메인 캐릭터들의 불안이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때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얘는 다스려지고 집어넣어줬다가 문득문득 가끔씩 메인 감정은 아닌 거야. 가끔씩 나오는 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마지막에도 불안이한테 잠시 가서 쉬렴 이래가지고 안마 의자. 맞다. 맞네. 그렇다. 나의 불안이 다스려지는 시기도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고 점점 어른이 되면서 물론 여기 대사처럼 기쁨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지만 불안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엄마와 그 아빠의 앉아있는 캐릭터들은 서 있지 않고 앉아있는 게 그런 의미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안정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 그래, 다 이유가 있네. 모든 씬마다. 우리 영화를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보셔야 되고요. 이게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사이에 만약에 이대로 커버리면 라일리는 너무 우울한 어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쵸. 기쁨이가 못 돌아오면 큰일 나죠. 나머지 감정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감정 컨트롤 본부로 기쁨이가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슬픔이는 미리 이제 돌아와서 이제 뭐 기쁨이를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돌아와서 기존에 이제 생겨난 나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했던 그 자아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만들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3분의 2 거의 한 80% 90%까지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네. 이 과정에서 좀 언니들이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장면이나 이런 설정이나 이런 캐릭터 되게 좋았다 했던 게 있다면 그것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식의 흐름 있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좋았고 나중에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을 타고 버려진 기억 쪽으로 가서 신념을 거기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타고 간다는 설정도 재밌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다 회피했던 감정들이었네 이러면서 그때도 또 기쁨이가 느끼죠. 이거 조이코패스야. 그래서 조이코패스. 이것도 한 필요했구나 막 이러면서 또 한 내가 번 더 몰랐구나.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빵 터뜨려서 폭탄을 터뜨려서 결국 걔네들도 다 또한 신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념이 자라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의 그 감정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납작하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자면 고구마인지 인삼인지를 선택하려고 했을 때 저는 고구마도 되고 인삼도 돼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다 그래. 이게 그냥 나야. 예. 그런 포인트 같아서 그렇게 모든 뭔가 흑역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그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인정되는 과정이. 그게 애인한테 차인 나도 나다. 너무 좋아. 네. 진짜. 요가하면서 방귀 낀 나도 나다. 그럼. 여기서 고백하시네요. 얼마 안 됐거든요. 저도 아까 인터뷰하면서 입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서 아마 엔딩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악할 수도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잘 보여준 것 같은 신념이라서 되게 좋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은 이분법적으로 착해야 한다라는 거를 배우면서 그렇지, 자라는 맞아. 아이들이라서 그러니까 아직 사춘기 전에 라일리였던 기쁨이가 메인이었던. 그렇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기쁨이가 불안이를 딱 붙잡아가지고 딱 돌려 세우면서 라일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너가 정하는 게 아니야. 이제 라일리를 놔줘 라고 얘기하는데 거울 치료 아닌가? 맞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었던 거예요. 원에서는 기쁨이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도 그랬죠. 기억을 자기 마음대로. 맞네. 좋은 기억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쁨이가 조이코패스고 빌런이야. 맞네. 그러니까 이게 감정들도 서로 이제 좀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라일리 스스로가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막 내가 불안도가 높아가지고 실수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자아를 형성해 줄 수는 없는 것이지. 라일리가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라일리가 정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에서 너무너무 이거는 부모님한테 하고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실제로 왜 처음에 네. 불안이하고 그 기쁨이하고 둘이서 그 컨트롤 타워에서 둘이 막 싸우잖아요. 네. 그거를 부모님의 양육을 좀 빗댄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맞아. 투닥투닥 하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예. 왜냐면 내 자식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이 다 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서 뭐 해야 되고 근데 이건 얘가 아니잖아. 얘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여튼 지금까지도 계속 통용되고 있는 막 헬리콥터 맘이라는 용어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그게 되게 아이들에게 과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가게 만드는 과정은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얘기인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감독님이 메시지를 마지막에 라일리가 주체성을 찾아가서 스스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인 거지 조종을 하는 역할이 될 수는 없다. 그쵸.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되게 깨알 재미처럼 중간중간 계속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영화 어떻게 끝이 나죠? 라일리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요. 그 학기팀에 들어갔는지 합격 소식의 문자를 받고 이게 합격인지 탈락인지 묘한 뭔가 표정을 짓고 마무리가 되죠. 네. 끝까지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좀 아쉬웠어요. 사실 걔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라일리가 어떤 잘못을 했었죠? 빨간 노트를 훑어본 거. 그 어떤 감독님의 선수들의 평가를 적어놨던 노트를 밤에 몰래 가서 훔쳐보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처벌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하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근데 저는 그걸 본 거 자체가 처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나서 부족하다는 신념이 확 생겨왔잖아요. 네, 공항이 오고 여기 스스로 대한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제안. 그리고 그 전에 또 중요했던 장면은 친구들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 하키 캠프에 갔던 친구들에게 되게 못되게 굴었고 그쵸. 애들이 벨 무리들과 또 친해지지 못하고 중간에서 막 맞기도 했고 얘네들이 걱정하는데 거기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막 공항이 오고 나서 친구들이 괜찮냐고 딱 물어볼 때 그때 안 괜찮다고 얘기할 줄 아는 상태가 되고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인정했죠. 또 다른 고등학교로 간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정신이 나갔었다. 그리고 다시는 나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도 이해한다. 그래도 언젠간 나를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껴안고 다시 경기에 나가는 그 장면에서 많이 우시던데? 그래요? 제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찐 F이신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1편에서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이 라일리가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정말 아름다운 엔딩이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그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에서는 좋은 엔딩이었지만 이제 양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집에 왔는데 어땠니? 좋았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거는 양육자로서 좋은. 거기서도 많이 웃었던 것 같아. 사람들이 공감이 친구들하고는 껴안고 그렇지. 감동을 나누지만 보면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한다. 가족섬이 작아져 있잖아요. 우정섬이 커 있고. 근데 그때 그 시기는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여기에서 엄마의 머릿속과 아빠의 머릿속이 되게 다르게 돌아가는 거 기억나요? 아빠는 좋았다고 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바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저는 사실 양육 문제에서는 그렇게 아빠처럼 좀 쿨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렇죠. 너무 아빠처럼이란 말도 사실 조금 편견이 담겨져 있지만 거기 나와 있는 아빠 캐릭터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웃기다. 엄마는 되게 엄청 걱정하고 그치. 아빠는 되게 쿨하게 넘어가고 이런 대비되는 장면들은 되게 재밌던데. 근데 좋았어요면 차라리 낫죠. 근데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엄마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불안이가 갑자기 또 등장해서 쿨한 게 낫다. 어디서 맞은 거 아닌가 아니면 누구 괴롭힌 거 아닌가 막. 근데 만약에 이제 라일리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속편이 나온다면
어때요? 어떤 새로운 감정들이 좀 추가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애석하게도 긍정적인 감정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 약간. 그치. 네, 왜냐면 어쨌든 이미 이번 편의 대사가 나온 게 나이가 들수록 즐거운 게 사라지는 것 같아. 이런 대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1살 기점으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등장한 4가지 그 캐릭터만 해도 조금 어쨌든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 더한 애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억울함이라는 친구와 왜냐면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성인은 생겨요. 나이 들면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뭔가 동반자 같은 친구가 하나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네. 그러니까 불안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불안은 언제든지 한 번씩 오는 친구라면은 외로움이라는 애는 그냥 곁에 항상 있는 친구? 네. 그러니까 그런 주제로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인간은 저는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해도 외롭고 혼자 왔다 혼자 가니까. 그렇지. 맞아.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그런 걸로 해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상스러운 표현인데 족같음이 이제 버럭이가 진화를 해서 그렇죠. 영어 버럭이가 진화해서 fuck이 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이제 화난다라는 걸 지나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운전할 때 주로 나오지 않나요? 그거는 버럭이로 안 돼. 그러니까 버럭이로 안 되는 상황이 분명 있어요. 너무 미화시켰어 사실. 아니, 버럭이는 가서 화를 낼 줄 아는 애고 똑같은 건 참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억울이랑 같이 이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애들 정도가 오지 않을까 했는데 쓰고 보니까 다 부정적인 애들밖에 없나? 근데 외로움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동반자적인 느낌? 어쨌든 억울함, fuck. 100%. 이건 100% 나올 것 같아요. 다른 용어로 바꿔서. 저는 쾌락. 그러니까 어릴 때 잘 몰랐던 그런 성적인 것들 혹은 먹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소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인이 되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너무 중요하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조절이 안 되면은 이제 얘가 중심이 있는 거죠. 중독 같은 게 나오려나? 그렇죠. 쾌락이 메인 그걸 보드를 잡으면은 거기도 난리 나겠네요. 난리 나겠죠. 이제 쾌락이 메인인 그런 캐릭터들도 등장을 하겠지. 이제 그 안에서.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한 40, 50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망각. 망각. 내가 어제 한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것도 잊어버리고 상처 받은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다음날 또 웃으면서 만나. 다음날 또 기분 좋게 회사 나와. 저는 망각이 아마 많은 성인들에도 메인 감정이 되는 날이 추억 할머니 손잡고 같이 나와. 그렇죠. 추억 할머니랑 같이. 망각은 하지만 옛날에 20대 때 기억했던 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로스텔즈하지. 뭐 이불킥 같은 그런 감정들도 한 번씩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속편이 나온다면 또 다른 형태의 감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청소년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 되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확장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일단 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안 같아요. 나올 수가 없죠. 그쵸. 성인이 되고 난다면. 와 오늘 감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푹 빠져가지고 너무 그럴게요. 재밌었어요. 되게 보름님도 오늘 눈이 이렇게 보니까 초롱초롱 해가지고 원래 안 그랬나요? 가끔씩 보면 조금 약간 넋이 나가 계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빨리 끝나고 싶다 약간 이런. 바로 어제 보고 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기억이 선명해서. 야 저희 복신의 살롱과 함께한 2주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긴장을 정말 한껏 하고 왔고 어제 저녁에도 불안이가 계속 시나리오를 어떻게 말할까? 제가 이제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머릿속에 하얘지거나 그런 시나리오들을 불안이가 계속 띄워줬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쓴 덕분에 불안이 덕분에 불안이야 고맙다. 오늘 진짜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너무 그리고 잘 대해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하지만 전 알죠. ENFJ는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말만 해요. 네.
네, 덕분에 진짜 저희 보름님 덕분에 이렇게 듣보 영화 팀과 함께 합동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저희도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요. 살롱 곱하기 또 듣보 영화 해서 네. 한번 같이 합동 방송 해보시죠. 네, 듣보 너무 영화에서 좋은데요? 여기서 녹음할까? 그러니까 한 번은 빌려.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듣보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냥 듣보 영화라고 치면 되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 저희 언니들의 북치는 살롱도 지금처럼 많이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마무리 잘 하시고 9월에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만나요. 안녕.